일본 구축함 아라시는 카게로급 구축함의 16번 함으로 1941년 1월에 취역했습니다. 함의 이름인 이 한자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폭풍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아라시는 1942년 4월 미군이 둘리틀 공습을 감행할 때 가까운 요코스카항에 있었는데 항모 호넷에서 발진한 B-25 폭격기가 상공을 지나가자 대공포 사격을 가하기도 했고, 미 항모가 근처까지 왔다는 것을 안 일본 해군이 항모, 효호, 중순양함 2척과 구축함 여러 척으로 편성한 추격대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에는 제4구축대의 일원으로 항모부대 호위를 맡았는데, 제4구축대 제1소대에는 구축함 아라시와 노아키, 제2소대에는 구축함 하기카제와 마이카제가 배치되었습니다. 앞으로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가 진행되면서 이 배들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이후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은 배는 이 4척 중에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아라시 함장 와타나베 야스마사는 소개를 했는데, 아라시는 제4구축대의 기함이었고 구축함 4척을 지휘하는 제4구축대 사령이 아루가 코사쿠 대좌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후 미드웨이 해전이 진행되면서 또 등장하게 되고, 미드웨이에서 살아남아 1944년 11월에는 전함 야마토의 마지막 함장이 되었습니다. 구축함 아라시의 미드웨이 해전에서 지금까지의 상황에 대해 조금 더 봐야 할 것이 있는데, 미국 측에는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를 일본 항모부대로 인도해 준 것으로 가장 유명하지만, 여러 일본 자료에는 이에 관한 언급을 찾아보기 쉽지 않고, 어느 자료에는 전후 아라시 전후회에서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매클러스키 폭격대의 공습 직전에 아라시가 아카기 근처를 떠난 적이 없었다고 해서 마치 매클러스키 폭격대를 인도한 것이 아라시가 아니었다는 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함 한 척을 따라간 것을 매클러스키가 거짓말을 했을 리는 없고, 노틸러스에 폭래 공격을 한 일본함도 아라시가 확실해서 아라시 전후회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아라시의 최후는 미드웨이 해전 시리즈가 끝난 이후 곧 등장할 예정입니다. 오전 7시경부터 계속 미 항공대의 공격을 받아오던 일본 항모부대. 첫 공격 시작으로부터 3시간이 지나 이제 최대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6분이 아카기에서 요크타운 항공대를 처음 발견한 시각인데, 일본 측 기록에는 미 항공대가 함공, 뇌격기 16기 정도, 함폭, 급강화 폭격기 15기 정도, 그리고 함전, 전투기 9기 정도라고 판단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미군 항공대가 3개의 다른 고도에서 동시에 다가온다는 것을 파악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쪽에서 다가오는 엔터프라이즈 항공대를 빨리 발견했다는 기록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여러 기록을 보면 당시 일본 항모부대 상공의 호위 제로기는 36기였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화면에 전부 나타내보긴 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많은 병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곧 6기가 또다시 항모에서 발진해서 상공호위 제로기는 총 42기가 됩니다. 저고도에서 다가오는 VT-3 데버스테이터 12기가 가장 먼저 일본군의 눈에 띄었고, 주변의 일본 호위함들이 주포와 대공포를 발사해서 제로기 편대의 위치를 알렸습니다. 요크타운 뇌격대와 전투기 편대 이후 증언에 의하면 남동쪽 해역 상공이 달려온 제로기들로 금방 들어차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스다 효오고 항모 아카기 비행장은 이때 미 항공대가 정말 끈질기게 공격한다는 식으로 푸념을 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오전 10시 11분경이 되면 아카기가 요크타운 뇌격대의 공격을 피해 북서쪽으로 방향을 전환했고, 같은 1항전의 카가도 이를 따라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뇌격기가 오는 반대 방향으로 가야 느린 뇌격기들이 어뢰를 투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메시 소령의 VT-3는 조금 더 북쪽에 2항전을 향해 다가갔고, 10시 15분이 되면 히류와 소류도 북서쪽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남서쪽에서 접근하던 엔터프라이즈 폭격대는 당시 일본 항모들의 대형이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이어진 선 모양이었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이때 동시에 다가오던 VB-3 요크타운 폭격대의 시점에서 보면 당연하겠지만 남북으로 뻗은 선이 아니라 동서로 뻗은 선이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1항전과 2항전은 꽤 멀리 떨어져 있었고, 이때쯤이면 구축함 아라시도 아카기 근방으로 복귀해 있었습니다. 곧이어 동쪽에서 오던 요크타운 항공대와 제로기들 간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6월 4일 미 항공대의 공격 중 처음으로 제로기들과 와일드캣 편대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VT-3 데버스테이터 뇌격기 12기가 일본 항모 쪽으로 향하고 있었을 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세치 소령의 VF-3 와일드캣 6기도 같이 도착했는데,
VT3는 2500피트, 약 760m 고도를 유지하고 있었고 와일드캣 6기 중 2기는 데버스테이터 편대 바로 뒤 500피트 위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더 뒤쪽에 5000피트 상공에는 소령기를 포함한 4기가 위치했습니다. 3000피트 상공의 와일드캣 2기는 뇌격기 편대가 공격을 받으면 바로 뒤쪽 4기에 연락을 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뇌격기 편대는 이후 150피트까지 고도를 낮춰 공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제로기들은 먼저 뇌격기 편대보다 대치 소령의 전투기 편대에 달려들었습니다. 당시 대치 소령은 약 15기에서 20기의 제로기들이 공격을 가해왔다고 회상했고 곧 아래쪽에서의 공격으로 와일드캣 1기가 바로 격추되었습니다. 몰려들은 제로기들은 차례차례 공격 기회를 갖도록 일렬로 늘어섰고 5기밖에 안 남은 요크타운 전투기 편대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대치 소령은 하늘이 제로기들로 뒤덮여 마치 벌집 같았다고 증언했습니다. 대치 소령의 남은 3기는 뇌격기 편대 보호가 아니라 자기들부터 지켜야 했는데 여기서 대치 소령은 전쟁 이전부터 자신이 생각해왔던 전술을 이용해보기로 합니다. 그 전술은 다음과 같습니다. 존 대치 소령은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부터 이름 있는 조종사였는데 1941년 7월에 그가 지휘하던 VF3는 샌디에이고에 있었습니다. 이때 편대 전체가 구형 브루스터 F2A 버팔로 전투기에서 신형인 그루만 F4F 와일드캣 전투기로 교체하는 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대치 소령은 일본의 신형 전투기인 영식 감상 전투기에 관한 소문을 듣는데 속도 및 상승력이 현재 입수되고 있는 와일드캣보다 더 뛰어나다는 말을 듣습니다. 따라서 대치 소령은 영식 감상 전투기 제로기의 기동력을 상쇄하고 방어 대형을 유지하면서 제로기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치 소령은 성냥개비를 가지고 모의 대형을 만들면서 연구하는 것을 좋아했다는데 당시 미군 항공대가 사용하고 있던 대형을 이용해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대치 소령의 아이디어는 Finger 4 Formation, 4손가락 대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했는데 이 대형은 1930년대부터 각국 항공대가 이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항공기 2기로 이루어진 2개의 유닛이 있는데 각각 리더와 윙맨이 있고 리더가 공격을 하는 사이 윙맨이 후미를 방어한다는 개념입니다. 대치 소령은 이 개념을 약간 수정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2기로 이루어진 각 유닛이 서로 떨어져 위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닛 간의 거리는 와일드캣의 경우 선의 반경인 약 61m 정도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4기가 한 군데 뭉쳐있는 것보다 서로서로 후미에 적기가 따라붙는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한쪽 후미에 적기가 따라붙어서 쫓아온다고 가정했을 때 좌측 유닛에 적기가 따라붙은 것을 본 우측 유닛은 좌측으로 접근하고 좌측 유닛은 다른 유닛이 자기 쪽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자기 뒤에 적기가 따라붙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유닛은 이제 접근해서 서로를 지나칩니다. 적기는 좌측 유닛을 따라가다가 우측에서 접근하는 항공기에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대치 소령이 개발한 이른바 대치 위브의 기본 개념입니다. 대치 위브를 설명해 놓은 인터넷 자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위 그림인데 이 전술이 만들어질 때는 양쪽에 총 4기가 작전에 참가하는 것으로 가정했지만 위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위 그림에서는 아군기 2기가 위에 있고 적기가 하나 따라붙었는데 아군기들이 한번 서로 지나간 다음에 두 번째로 접근해서 적기를 공격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첫 번째 교차할 때 이 지점에서 적기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그와 같은 상황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기가 이 지점에서 격추되지 않고 살아남아 계속 아군기를 추격하면 두 번째 만날 때 공격을 가할 수 있고 이는 계속 반복 가능합니다. 영어로 동사 위브가 이리저리 빠져나가다, 누비며 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적과 아군 항공기의 움직임이 단어 뜻에 잘 들어맞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치 소령은 이 전술을 개발한 후 조건을 맞추고 실제 비행을 통해 시험을 해봤는데 상대는 이후 미 해군의 에이스가 되는 에드워드 오헤어 당시 중위였고 일본기 역할을 맡은 오헤어 중위는 미군의 공격을 쉽게 피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고 이 전술의 유효성이 직접 증명되었습니다. 이 전술은 대치 자신이 원래 빔 디펜스 포지션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이후에 대치 위브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지게 됩니다. 미 해군 당국이 이 전술을 항공대 단위로 공식 채택하는데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홀지 제독은 이 전술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편대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항공대 구성 인원이 계속 바뀌는 바람에 실제 전술을 익힌 인원은 많지 않았고 미드웨이 해전 이전에 실전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전술을 실험해볼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942년 6월 4일 아침 전투기 6기가 요크타운에서 출격했습니다. 이날 요크타운에는 와일드캣 전투기가 18기 출격 가능했는데 플래처 제독은 상공호위 캡의 6기, VT-3 호위의 6기, 그리고 남은 일본 항모 2척에 대비해 대기시켜둔 VS-5의 6기를 배정해서 전투기 18기를 6기씩 3개로 나눠서 골고루 배분했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전술 실험에 전투기를 더 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태스크포스 17의 의도였습니다. 대치 소령은 이에 대해 태스크포스 17의 비행장이었던 아놀드 중령에게 항의했습니다. 대치 소령은 원래 계획했던 아군기 4기 단위로 새 전술을 시험해보려고 했는데 6기만 보내면 4기로 한 편대를 만들고 2기가 남아버려서 애매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대치 소령의 항의가 묵살되면서 결국 와일드캣은 6기가 출격했고 본인이 포함된 4기를 가장 후방에 세워 대치 위브 전술을 시험하려고 마음먹습니다. 비록 초반에 1기가 격추되어 4기 중 3기가 남았지만 나머지 3기는 제로기를 상대로 대치 위브를 실행하는 데 성공했고 대치 본인이 제로기 3기를 격추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또한 대치 소령이 가장 신뢰하는 윙맨이었던 RAM 딥소이도 제로기 1기를 격추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드웨이 해전은 대치 위브가 실전에서 처음 사용된 전투였고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볼 때 이 전술이 제로기들에 먹혀든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전투기만으로 일본 항공모함을 격침시킬 수는 없는 일이고 급강하 폭격기나 뇌격기가 그 일을 해줘야 하는데 요크타운 전투기 편대가 제로기들을 상대하느라 바쁜 사이 요크타운 뇌격대는 또다시 제로기들의 집중 공격에 노출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